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어떻게 할지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에 와서 최근 트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거의 5월인데 지금 요즘 트렌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런 것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 현금 증여를 하더라도 내가 큰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이런 거 줬었을 때 그게 섞여서 조사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태반이 그거예요. 현금 증여를 줘서 자녀가 그걸로 신혼생활 하는데 전셋집 얻고 아니면은 부동산 주택 하나 사주고 싶다. 태반이 이거예요. 10중 8구는 이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왔었냐? 3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도자료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뭡니까? 강남 3구랑 용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도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항상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관련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요. 왜냐면 부동산을 이렇게 갑자기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녀 이름으로 샀어?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자금으로 썼는지 샀는지 그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조사 보고가 하나 있었어요. 4월 2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정도 넘어가면 세무조사 할 것 같습니까? 세무조사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거래는 이상하다라고 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상 조사에 대해서 거의 보도자를 거의 다 읽었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그 채널에 제가 해석을 해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이번에 정말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얼마냐면 아버지의 부동산이에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딸과 사위에게 팔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 15억입니다. 15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주죠. 자기가 갖고 있는 4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억 원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전세로 거기서 사세요. 말 그대로 세일 앤 리스를 한 거예요. 팔자마자 이제 사는 거죠, 거기서. 이 11억 원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억 원에 대한 적정성은 따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건 적정한 것 같아요. 딸이랑 사위가 또 4억씩 준 거예요. 4억에 대해서 모아서 준 거죠. 네, 여기서 이 건 거는 11억 원 전세가 적절하냐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대부분 30%와 3억 원 차이, 뭐 얼추 계산하면 3억 원이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억 하면 8억 원의 전세가 적절하냐를 따져가지고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는데 그 증여재산가액이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이런 거래가액들 조사하는 게 거액이 대부분 3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액까지 요즘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엄격해지겠구나 당분간에는. 왜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지역들이에요. 강남 3구랑 용산에 대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고 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조사 나올 확률 거의 100%다. 이런 것들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토호제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토호제의 개념이 뭡니까? 결국은 그 아파트를 사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결국 실거주를 못하니까 거기 거래가 전멸했죠. 그래서 어디로 나왔냐? 당연하죠. 그러면 경매로 사야죠. 제가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경매로 강남 3구랑 용산의 아파트를 사면 그 실거주를 안 해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낙찰 가격이 막 105%, 107%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차치하고 자, 그럼 풍선 효과를 퍼지는 겁니다. 마포, 성동, 강동을 보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도 조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결국 그겁니다. 주택 취득할 때 주택 자금 조달 계획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샀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가 아주 초밀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은 아주 엄격할 거예요. 강남 3구랑 용산만 보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디도 본다. 마포, 성동, 강동, 좀 더 나아가면 광진, 영등포, 동작 이렇게 한강 라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 볼 것이다 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걸 쓰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사면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해도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주택이 서울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사면 이런 조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자금이 명확한지를 꼭 따져보시고 주택을 취득을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 더. 투기과열지구는 그 문서만 쓰면 안 돼요. 그 문서 기반으로 너의 통장 사본,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서,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았으면 주식 판내역, 부동산 팔았으면 부동산 판내역, 너의 부동산에 임대를 줘서 전세 보증금을 했다? 전세 계약서, 돈을 아버지에게 빌려서 차용증,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제출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똑같습니다. 강남 상구랑 용산이에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발 체크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부친으로부터 10억 원 자금 받아서 본인 예금 잔액증명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어차피 통장 거래 내역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1차원적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결국은 그 사람이 소득을 어디서 벌었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클릭 딸깍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 그래서 내가 1년에 어떤 소득을 얼마를 벌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운영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자체가 2억 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을 지금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8억 원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결국 그 8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8억 원 빼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얼마죠?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계산을 하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면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당연히 끝이 아니죠.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당연히 신고를 안 했죠. 근데 무신고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이 월세액의 20%예요. 이 가산세가 세금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 거의 3,300만 원. 자,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납부 안 하지 않았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라 라고 하는 거죠. 날짜별로 하루당 0.02%예요. 이게 365일이면 몇 프로냐면 무려 8%나 됩니다. 8.03%가 될 거예요. 아주 높은 세율이 나와요. 결국은 이런 세금들 언제 조사 나올지 모르지만 3년 있다 나온다 그러면 24% 정도 내겠죠. 이렇게 아주 높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내죠? 대한민국 증여세는 수중자, 받은 사람, 자녀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액의 세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주택을 산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그냥 돈 빌린 걸로 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시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월 2일 대책이에요. 4월 2일 이때 부동산 다양한 것들 국토교통부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거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녀가 47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이 자녀가 내가 봤을 때는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얼마? 은행에서는 17억을 빌립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 잡고 하니까 17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나왔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30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 30억 원에 대한 차용증 믿어줄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차용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차용증서, 문서만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저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예요. 30억 원은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입니다. 30억 원을 과연 저 자녀가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까? 세법에 따른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4.6%입니다. 그럼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자만 해도 1년에 거의 1억, 지금 제가 봤을 때 3천이 넘는 거잖아요. 1억 3천이 넘는 건데 자녀가 연봉이 1억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합당하게 빌린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런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차용증을 잘 작성하셔야 돼요. 차용증. 차용증에 당연히 변제 금액, 변제 내역, 변제 이자율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기입을 하셔야 되고 그것대로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내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상환 내역을 가끔 안 만드세요. 그러면 종이만 갖다 내면 되지 않냐. 이 종이일 뿐이에요. 차용증은 종이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봐요. 그래서 실제적인 조사를 할 때는 이 종이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좌 내역이에요. 계좌로 이자 준 거 주시라고요. 이거 알겠고 이자 안 주면 뭐예요?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 금액도 뭐다?
적정 금액으로 줬는지를 봐요. 너무 싸게 주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30억을 내가 0.1%로 빌려간 다음에 내가 은행에 넣어서 4%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돈을 제대로 벌겠죠.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증여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분을 자녀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30억 원을 빌려간 거죠. 이런 조사 허다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 조사 이제 사례를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저런 거 하실 때 세무사님한테 상담도 안 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깨우쳤어요. 그분들 상담을 다 했어요. 상담을 다 했는데 다 무시하고 본인의 스타일대로요. 왜냐? 옛날에 국세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국세청 행정을 생각해요. 속된 말로 막 아니 뭐 어떻게든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시고 그 말씀을 진짜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 와요. 왜냐하면 제대로 때려 맞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다. 선생님 그냥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워낙 옛날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별 수 없죠. 때려 맞아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주니까 문제네. 그러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좀 준 다음에 한 2바퀴 돌려서 2바퀴 전세 돌리고 한 4년 있다 전세금 몰래 가져가게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자, 어떻게 잡아내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일 거예요. 자,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건데, 자녀가 전세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돈을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 돈을 뽑으면 뭐라고 하냐? 은행 직원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다 쓰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쓸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게 FIU 시스템이에요. FIU라는 기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이상 돈을 뽑으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전화 계속 받고 이러면은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해서 은행 직원들이 잡는 사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잡는 건데, 그런 거 질문을 할까봐 A팅에서 돈을 뽑아요. A팅에서 돈을 한 번 뽑을 때 얼마 뽑을 수 있죠?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 번에 600만 원 뽑을 수 있어요. 자, 이분이 전세금으로 얼마를 뽑아서 줬느냐? 이거를 165번을 뽑습니다. 9억 9천만 원을 뽑아서 줘요.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뽑아서 주면 안 걸리실 줄 알았대요.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 9억 9천을. 9억 9천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바로 걸렸어요. 왜냐? 이게 PCI 기법으로 걸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9억 9천이랑 10억이 똑같으니까. 10억 원. P. 프로펄티. 자산의 증가가 얼마 됐느냐? 10억 된 거예요. 플러스 컨섬션. 컨섬션 소비. 자녀가 5년간 얼마 썼는지 봤더니 2억 원 썼어요. 마이너스 인컴이에요. 인컴은 뭐죠? 소득이에요. 자녀가 그러면 5년 동안 얼마 벌었냐? 3억 원 번 거예요. 그럼 얼마죠? 9억이 비네. 너 9억 원 그거 어디서 났어?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맞물려서 어떤 신고가 있죠?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사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만 계도 기간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필드에서 모든 중개사님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거래가나 전월세 신고제 내역으로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3구나 용산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이제 고가의 주택이 있는데, 그럼 고가 주택이 있으면 전세도 얼마나 높겠어요? 고가겠죠. 그 부분들에 해당할 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전셋집을 대준다? 그러면 차용증을 제대로 써서 그걸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증여로 오해받아서 큰 금액의 세금을 맞을 수도 있다. 증여세가 아주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현금 증여 이슈 중에 하나가 뭐다?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자, 생활비 제가 말씀드리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제가 법조문 그대로 화면에 딱 띄워놓을게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입니다.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생활비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얼마까지는 되지 않아요?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신문이에요. 유도신문. 50만 원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하루에 50만 원이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달 기준인지 하루 기준인지 1년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생활비로 모든 걸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그 생활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쓰는 그 생활비를 자산 형성에만 안 쓰시면 돼요. 자산 형성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갑자기 정기 예금을 넣어요. 특히나 배우자재 줄 때 그렇게 많이 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정기 예금을 넣어요. 왜냐? 예탁 보호 때문에 뭐 5천만 원 이런 것까지 보호되니까 그걸로 예적금 넣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오피스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 내가 생활비라고 받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으니까 결국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자가 수중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어야 돼요. 부양 의무라는 건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만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부양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지 할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조사 때 많이 나와요. 할아버지가 손주 학비 내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원래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죄다 잡아요. 특히나 이 손주가 외국에 학교 가면 학비가 비싸요. 뭐 3, 4천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주는 거 잡아서 증여라고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주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잖아요. 자녀가 본인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뭐죠? 자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력이 있는데 생활비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 엄카 찬스예요. 엄카 찬스. 엄카 찬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나는 돈을 버는데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충당을 해야 돼요. 그 타이밍에 충당을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로 몇 년치 걸 받았다 이런 것들은 좀 주장해서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생활비 준 거 나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당신 말한 대로 좀 솔직히 줬어. 그리고 자녀가 그걸 주식도 사고 했어. 근데 나는 세무서로부터 연락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당연하죠. 여러분들 절대 연락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말한 거랑 지금 다르지 않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비를 아무리 줘도 나는 걸려본 적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생활비로 큰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을 사거나 전세 자금을 한다 그러면 바로 포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비 받아서 쓰면은 조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분들 진짜 바쁘게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분들 정말 할 일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 100만 원, 200만 원 준 거 계속 보고 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게 언제 걸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 때 다 걸려요. 상속세 때 다 걸립니다.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앞에 영상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상속세는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배우자랑 자녀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 누구죠? 손주, 사위 며느리, 형제.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에게 줬던 거를 상속세가 펼쳐지면은 계좌를 낱낱이 살펴봅니다. 낱낱이 살펴봐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때 한 번에 걷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추징을 해서 가산세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를 한 번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줘도 뭐 전세자금 2억 줬네 만에 안 걸렸는데 뭐 1억이 넘어가시는데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증여세는 지금 가산세 포함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절대로 안 해요. 왜냐?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사전증이에요. 상속세가 신고를 하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어요. 세무조사는 대부분 3개월 정도 합니다. 무려 3개월간 선생님,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의 계좌 내역과 상속인 이외자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띄워놨는데 자 보세요. 100만 원 이상의 이체 내역 전부 다 올려놨죠. 100만 원 이상의 전부 다 잡는 거예요. 보시면 거의 10년 이전이잖아요. 전부 다 잡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잡아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다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소명해 오세요. 주셨네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생활비였다 어쩌다. 아니 근데 받으셨잖아요. 증여네요. 한 번에 총액을 추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일이 너무너무 커지실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부터 이체 내역에 대해서 소명이 오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예시는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100만 원 이하는 안 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세무조사 하나 클로즈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거에 포착이 됐어요. 10년간 매월 2만 원씩 청약저축 넣어준 거 다 걸었습니다. 그러면 해봤자 얼마예요? 24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상속세율 해가지고 얼마를 추징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5만 원짜리 백수값도 소명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름이 이제 걸리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형제였어요. 근데 형제 이름이랑 본인이 자주 즐겨가던 고인의 백숙집 사장님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10년 치과하니까 얼마였냐면 전체 해봤자 720만 원. 이거를 추징하려고 하셨어요. 소명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실제 경험하면 학을 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냐?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제 모든 조사나 경험을 통틀어서 가장 맥스치 채웠어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걸렸어요. 이걸 하면서 이제 좀 증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이때 얼마를 줬냐면 말 그대로 전세하라고 3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증여세 자체가 얼마? 9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무신고 있잖아요. 가산세 1,8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가 말씀드렸죠. 연에 한 8% 정도씩 쌓여요. 왜냐하면 0.02%가 매일 쌓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산세가 10년치잖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얼추 100만 원 잡으면 얼마냐면 가산세가 9천만 원이에요. 자, 이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적게 낸 상속세 이제 내야죠. 그럼 상속세가 얼마? 적게 내가지고 그 차액 부분이 6천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가산세 내야죠. 과소신고했으니까 600만 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내야 돼요. 이것도 얼추 한 600만 원만 잡았어요.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2억 7천만 원입니다. 결국은 예전에 3억 원 증여했는데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세금은 2억 7천만 원이나 됐다는 거예요. 결국 원금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내가 상속세랑 증여세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금이 한번 상속세 때 튀어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멍해져요. 왜냐? 그 당시 받았지만 지금은 이 돈이 없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 압류 걸고 공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캔코에서 공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눠서 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무서운 게 뭡니까? 지금 가산세가 이 부분이잖아요. 1,200만 원과 1억 800만 원. 가산세만 반절이 넘습니다. 정말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증여의 행위를 한다. 요즘은 이제 공부를 많이들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뭐 현금 뽑으면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다각도로 조사하는 방법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거 정말 이제 핑산의 일각이니까 제발 이런 것들 실행하기 전에 많은 세무 상담도 좀 하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게끔 안전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대부분 큰 부동산사 썼을 때 조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